네, 안녕하세요. 상사중재 사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에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수업은 1주차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했고, 상사중재 사례의 2주차 강의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은 상사중재가 발생하기 이전, 그러니까 무역 클레임과 관련된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클레임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제 물품 매매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 거래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잘 이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뭐 매도인도 만족하는 거래일 거고 매수인도 만족하는 거래일 거고, 그러한 상황에서 뭐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겠죠. 근데 무역 클레임이 발생하는 거는 어느 한 당사자가 계약의 이행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거나 뭐 지연을 했거나 했을 때 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 계약 위반을 한 쪽에게 뭐 일종의 문제 제기를 하겠죠. 불평을 할 수도 있고 뭐,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블레임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런 어떤 문제 제기나 이의 신청이나 아니면 법적인 어떤 절차를 활용을 해서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에게 문제 제기하는 그 자체가 이제 하나의 무역 클레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무역 클레임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클레임에 대해서 좀 보기 전에 무역이라는 국제 물품 매매라고 하는 것의 어떤 특수성을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거래라고 하는 것은 국제성이 있습니다. 국제성. 국경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나라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수성이 있죠. 그리고 무역 거래는 뭐 항공 운송이 최근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국제 무역은 해상 무역이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고, 뭐 물량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뭐 역사도 오래됐고, 그런 해상 운송 베이스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국제 거래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국가의 법을 적용을 해서 무역 거래를 하는 것이 사실상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통일된 법도 있지만, 아무래도 오랜 기간 무역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간행처럼, 불문율처럼 내려오던 여러 가지 방법들, 절차들이 그대로 이어지고 계승되고 반복되고 굳어져서 하나의 상간습으로서 굳어졌고, 그것을 뭐 제도화하기도 하고 아니면 국제 규칙화하기도 한 어떤 국제 간습들이 많이 이 무역 거래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 눈앞에 있는 당사자와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뭐 물품이 잘못되든지 아니면 돈을 떼인다든지 아니면 운송 도중에 물품이 멸시 손상된다든지와 같은 여러 가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특수성,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국내 거래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제약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국가와 국가를 국경을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가 달라서 거기에 대해서 적용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국가로 넘어갈 때는 뭐 관세가 부과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라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무역 거래의 특수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역 거래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운송 중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죠. 뭐 운송 도중에 사고가 발생을 한다든지, 뭐
그러한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해상 운송을 어떻게 보면 해상 운송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회피 수단인 보험, 해상 보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문제 해결이라기보다는 문제를 회피한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 물품을 제대로 보내지 않는 그런 어떤 상업 위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내가 거래 상대방하고 계약을 정상적으로 잘 체결을 했는데 그 거래 상대방이 속해 있는 국가에서 뭐 전쟁이 발생한다든지 내란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수출 거래를 제한을 한다든지 뭐 이런 외부적인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 발생을 해서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대금 지급과 관련해서 뭐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어떤 신용위험 이런 문제들도 충분히 무역 거래에서 발생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무역 클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뭐 간략적으로 처음 이 수업 시작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전적인 정의는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구상 또는 손해배상 청구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청구. 구상권 행사한다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대방에게 배상을 요청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계약 위반으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 나의 어떤 멸실 손상들, 손해들 이런 것들을 배상해라 라고 하는 것이 클레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클레임은 계약을 정상적으로 나는 이행을 했고 상대방은 정상적인 계약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내가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나의 권리로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매매 당사자 간의 어떤 거래에 있어서 어느 한쪽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래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면 당연히 뭐 손해를 본 사람이 가만히 있을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것이 이 클레임이 되겠습니다. 무역 실무에서는 이게 클레임이란 게 꼭 무역 계약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법률 관계에서 그 계약이 체결됐을 때 거래 상대방이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당연히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계약을 해서 집을 팔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집을 팔지 않기로 마음을 바꿨다. 뭐 그러면 그것도 클레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사인과 사인 간의 계약과 관련해서 계약이라는 것은 결국 당사자들 사이에서 법률적 효과 법률적인 어떤 법적 효력을 형성시키는 행위인데 그 행위와 관련해서 법에 혹은 계약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상대방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서 나에게 손실이나 손해가 발생했다면 물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무역 실무상에는 클레임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화물이 사고에 의해서 운송 도중에 사고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 화물이 만약에 운송 도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확하다면 화물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효과적으로 운송을 마무리 짓지 못한 운송회사, 선박회사에게 문제 제기를 하겠죠. 손해를 배상해달라, 손해를 보상해달라, 보험회사한테도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뭐 무역 거래상의 클레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래 상대방이 거래 내용대로 계약 내용대로 제대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나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당연히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 용어상의 구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컴플레인이 다 영어 단어죠. 컴플레인 일종의
불만, 불평, 항의, 이거 이제 컴플레인 하는 거고, 많이들 하죠. 뭐 물건 사는데 뭐 좀 잘못돼 있다 이러면, 음식점 갔는데 뭔가 뭐 머리카락이 들어가 있다, 컴플레인 하는 거죠. 그리고 분쟁, 예. 클레임의 어떤 수락 혹은 거절으로 인해서 뭐 소송을 통해서 이제 분쟁, 예. 양 당사자의, 그러니까 내가 클레임을 제기해서 거기서 오케이 하면 상관이 없는데 뭐 거절을 한다든지 하면 이제 그것이 단순하게 뭐 우리 사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만나요가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분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당사자 간의 의견 차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뭐 계약상의 문구의 해석에 대해서 뭐 A란 당사자와 B란 당사자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문제 가지고 뭐 소송까지 가기보다는 여러 가지 뭐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얻는다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논쟁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뭐 여러분들도 뭐 이 수업이 아니라 뭐 나중에 이제 팀플이나 이런 거 하고 아니면 뭐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게 되게 되면 같이 업무를 하는 이제 뭐 코워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 아니면 어떤 뭐 팀플을 했을 때 팀메이트 이런 사람들하고 견해 차이, 의견 차이 충분히 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배경과 서로 다른 어떤 가정과 서로 다른 가치관과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미션을 받았거나 어떤 태스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서로 다른 어떤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고 가치관이나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충돌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수평적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똑같은 의견 내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해요. 예. 그런 어떤 견해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의 논이라고 해야 될까요? 토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회의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장 최적의 해결 방안이라든지 가장 최고의 솔루션, 어떻게 보면 최선의 방안을 이제 쫓아가는 거죠. 정해서 나아가는 건데, 물론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런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감정적 대입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사회적 갈등이 뭐 정치적으로든 뭐 사회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사회적 갈등이 원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건 그 사람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왜냐면 나의 생각이 맞다고 그 누구도 개런티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절대적 절대적 진리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모르겠어요. 뭐 신학을 전공하시는 분이 있다면 뭐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최소한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맞는 진리라든지 절대적 선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지식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오만, 교만. 예.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잖아.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와 생각과 입장과 견해와 의견이 다르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해야지. 예,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나와 입장이 다르구나, 나와 생각이 다르구나. 그러면 내 입장과 상대방 입장의 어느 그 간극을
뭐 줄이든지 뭐 합의안을 찾든지 아니면 제3의 해결책을 찾든지 내가 저쪽의 의견을 수용할 건 수용하고 내 의견을 어느 일부는 또 관철시키든지 바터를 하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험해 나가고 겪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클레임의 발생 원인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한번 쭉 해봅시다. 손해 하물에 대한 클레임이 있을 수 있어요. 운송 도중에 물품이 늦게 온다거나 아니면 한적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분실되거나 도난되거나 파손이 되거나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험과 관련해서는 보험 가액의 불비 이렇게 차고 이렇게 되는데, 보험 가액을 여기서 지금 해상보험론 수업도 아니고 보험 가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조금 그렇긴 한데, 보험을 체결할 수 있는 가능액을 뜻합니다. 보험 가액은. 근데 이 보험 가액이란 게 쉽게 말해서 내가 보험을 들려고 하는 물품의 어떤 가치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가치라는 게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보험회사는 이렇게 생각하고 난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클레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역 거래상의 클레임은 당연히 이 무역 거래, 다시 말하면 국제 물품 매매 계약상의 계약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약 내용과 다른 계약 내용과 틀린 그러한 거래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물품의 품질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수량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대금 결제 방식이나 아니면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포장과 관련해서, 물품의 포장 관련해서 이거 생각보다 분쟁 많이 발생합니다. 의외로. 아니, 내가 백화점 가서 물건 살 때도 쇼핑백 담아줄 건지 비닐봉지 담아줄 건지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무역 거래에 있어서 그 물품의 특성에 따라서 반드시 진공 포장을 해야 되는데 진공 포장을 제대로 못했다든지와 같은, 이 포장을 제대로 못해, 계약에 정해진 대로 포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클레임이 발생하는 케이스 생각보다 실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서류 클레임, 서류 작성 잘못해가지고 있을 수 있죠, 충분히. 그 외에도 신용장 발행을 늦게 했다든지 등등 무역 거래와 관련해서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무역 거래와 관련된 클레임의 핵심은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의 계약 내용대로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계약 불이행이고 계약 이행의 지연이고 계약 이행의 해태고 이런 경우인 거죠. 자, 그리고 성격에 따른 분류를 한번 해봅시다. 일반적인 클레임, 이거는 무역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발생 가능한,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클레임입니다. 네가 제대로 계약 이행을 안 했어, 혹은 제대로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안 했어,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마켓 클레임인데,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어떤 물품을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사람이 상품의 어떤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변동이 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래는 그러니까 여기죠,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가격이 100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한 50원이 됐어요, 시세가. 그러면 시세는 50원인데 나는 지금 계약을 체결한 게 있으니까 100원 주고 사야 되잖아.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 사람이? 내가 50원을 손해보고 물품을 사야 되느냐,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을 쫓는 거니까, 자신의 어떤 계약과 관련된 어떤 신의보다 그 이득을 쫓았을 때, 그러면 이 계약을 없던 일로 만들고 싶겠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 계약을 없던 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미미한, 사소한, 소사한
그러한 어떤 미스테이크를 문제 삼아서 클레임을 제기하는 거. 그걸 이제 마켓 클레임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마켓 클레임이 있으면 안 되죠. 상도이상 이러셔서는 아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도의에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분쟁이 발생할 거고, 뭐 그것의 어떤 정당성 여부를 중재로 혹은 법원에서 가려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켓 클레임의 어떤 피해를 내가 마켓 클레임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마켓 클레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하고의 어떤 관계를 충실히 잘 이행을 하고 어떤 성실한 거래자인지 성실한 계약 상대방인지에 대해서 좀 충분히 사전에 조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 거래 상대방과의 어떤 신뢰관계가 잘 구축이 되어 있다 한다면 가격 조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협상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겠죠. 자, 그리고 계획적 클레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교묘한 술책을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계약 이행을 지장을 일으키게 하는 아주 악의적이고 사기적인 뭐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대방에게 전혀 본인은 이제 계약 이행을 제대로 할 생각이 없으면서 상대방에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한다거나, 상대방이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요구한다거나, 뭐 이런 처음부터 이 거래를 정상적으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계약 이행을 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악의를 갖고 접근했던 그런 것들을 계획적 클레임이라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에 있는 마켓 클레임과 계획적 클레임을 별도로 따로 구분하지 않고 같은 의미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재에 따라서, 교수님의 견해에 따라서. 자, 무역 클레임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클레임의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제대로 안 한 거죠. 무역계약의 성립이란 거는 청약자의 청락과 승낙자의 승낙을 통해서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는 그런 어떤 매매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된 것인데, 이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될 때 그 어떤 제대로 어떤 특정한 어떤 절차나 효력을 형성시키지 않고 뭔가 좀 제대로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았다, 뭐 이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제 정해진 법적 절차를 통해서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 것이 아니라 뭐 속였다든지 뭐 사기에 의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도 무역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는데, 양 당사자가 계약을 하고 싶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계약의 내용이 조금 제대로 정리 안 되어 있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계약 내용이 누락되어 있고 뭐 조금 오해를 불러서 일으킬 수 있는 문구나 이런 것들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계약 이행과 관련해서 양 당사자의 견해와 의견이 충돌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클레임이 제기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계약 체결의 당사자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을 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성실하게 이행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 내용을 불이행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아니면 했는데 똑바로 안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무역 클레임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무역 클레임의 어떤 간접적인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을 해서 그 언어적 표현이 오해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것이 국내 거래가 아니라 국제 거래이기 때문에 국제 상관습이나 어떤 국제 규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러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고요. 상대방에 대한 어떤 신용조사나 사전조사가 부족했던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무역은 무역 실무의 어떤 프로세스나 절차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라면 뭐 그런 경우에도 이제 클레임을 야기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겠죠. 그리고 뭐 도량형, 우리나라 뭐 한국의 경우에는 뭐 미터법 쓰고 하지만 영미법 국가들은 그런 거 쓰잖아요. 인치법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래서 한국이나 뭐 그러니까 그 미터법 쓰는 국가하고 그 피트나 인치를 쓰는 국가의 그 도량형 차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나라가 다르면 법 체계가 유사한 국가도 있지만 뭐 같은 대륙법계라든지 아니면 뭐 영미법계라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가가 다르면 그 국가마다 법 규정이라든지 법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인지가 좀 없었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그 어떤 계약 이행과 관련해서 불가항력적 사항이 발생되게 되면 불가항력이란 거는 이제 천재지변과 같이 양 당사자가 통제하지 못하는 사유로 인해서 계약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불가항력이거든요. 근데 그런 불가항력이란 것도 누가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불가항력이 아니라 계약의 불이행이다. 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역 클레임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구제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것인데, 금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깔끔할 수도 있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가 이제 대금, 감액을 요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건이 잘못된 게 왔어요. 근데 이 잘못된 게 온 거라기보다는 이런 게 있죠. 뭐 품질이 A 정도 품질의 물건이 와야 되는데 B 정도 품질이 왔어요. 그럼 내가 A 정도 품질의 물건을 예상하고 계약을 체결했던 그 돈 그거 못 주겠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조금 돈을 깎아달라. 이거 뭐 할 수 있죠. 감액 청구권입니다. 그리고 대금 지급 안 할 수 있죠. 잘못된 물건이 왔으면 돈 못 주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손해를 입었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서 계약이 이행됐을 때와 같은 동일한 효과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손해배상이고 그러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손해의 범위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계약 불이행과 관련해서 계약 불이행과 관련해서 통상적인 한도 내에서 어떻게 보면 손해배상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이 계약 불이행으로 입은 손해가 예를 들어서 100이다. 라고 하면 그 100에 대해서 100에 추가적인 것들이 붙을 수 있어요. 뭐 어떤 위로금이라든지 뭐 등등등. 그래도 뭐 좀 추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과도하게 뭐 100, 110, 120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1000이 될 수 있고 만이 될 수 있고 내가 입은 손해가 100인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만을 요구해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해서 상대방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손해를 입은 것과 예를 들어서
손해도 있을 수 있고 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부분은 손해가 났고 어떤 부분은 이익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뭐 상계해가지고 뭐 손실이 났으면 그 부분을 메꾸고 뭐 이익이 났으면 뭐 손실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포트폴리오 한번 생각해 보면, 주식에 있어서도 포트폴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 종목이 있으면 하나는 떨어지고 하나는 위에 올랐을 때 이게 상쇄가 돼서 전체적인 내 자산은 증가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로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원칙은 실질적인 통상의 손해 한도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손해 발생 사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여기 13번 슬라이드에 다양한 손해 발생 사유를 이야기하고 있겠지만 세상에 손해 발생 사유가 이것만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많은 손해의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했다라거나 뭐 지연 인도를 했다거나 뭐 물품을 인수를 안 해갔다거나 불량품을 줬다거나 뭐 등등등, 그런 손해 발생 사유에 의해서 거래 당사자가 손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손해배상의 청구 범위. 매수인은 계약의 최종 이행을 위해서 다른 만약에 구매 대체품을 살 수도 있어요. 내가 A라는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사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물건을 안 보내줬는데 나는 그 물건이 필요해. 그래서 B라는 사람한테 A라는 사람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했던 물건과 동일한 물건을 공급을 받아요. 근데 A라는 사람한테 물건 샀을 때는 100원이면 충분했는데 B라는 사람한테 물건을 사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200이 됐어. 그러면 차액이 100이죠. 이거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A한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3월 1일까지 100을 받기로 했는데 3월 1일이 지나서 3월 10일이 돼도 3월 30일이 돼도 돈을 100이 안 와요. 그러면 그 한 달이 만약에 한 달이 지났다. 그럼 한 달이라는 것이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금전적인 이자. 이자도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에 네가 왜 이렇게 돈을 늦게 줬냐. 한 달이나 늦게 줬다. 이자 물어내라. 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얻을 수 있었던 일실이익,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인데 갈로 쳐져 있죠.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 가운데 손해배상 청구 발생 사실이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이익.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잖아요. 클레임을 제기하잖아요. 근데 이 클레임 제기를 안 했으면, 거래 상대방이 네가 정상적으로 계약 내용대로 거래했으면 내가 너한테 클레임도 제기 안 했을 것이고, 이런 클레임을 안 했으면 나는 돈을 더 벌었을 거다 라고 추정되는 금액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법률적인 용어로 되게 어려운 말이죠. 일실이익입니다. 일실이익. 그래서 이거를 손해배상액에 추가해서 산정해가지고 클레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부수적인 경비, 이게 정상적인 물건이었으면 안 이랬을 텐데 뭐 검사비도 든다든지 뭐 등등등 부수 경비를 손해배상의 청구 범위에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얘가 정상적인 물건이 왔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게 물건이 뭐 하자와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 고객으로부터 클레임을 제기받아서 내가 내 고객들한테 엄청난 규모의 손해배상을 했다. 그러면 그것 또한 손해배상의 청구 범위에 해당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네가 정상적인 물건을 보냈다면 나는 내 고객들한테 배상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뭐 이런 거죠. 그거를 그대로 손해보전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손해배상과 같은 금전적인 구제 방법 외에도 비금전적인 구제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물건이 제대로 된 게 아니었어. 뭐 맥북을 주문했는데 사과 마크가 그려진 철판 떼기가 왔어. 그러면 그걸 인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 받는다는 거죠. 가져가라. 이거는 내가 계약에서 요구한 물건이 아니다. 그리고 물건이 잘못된 게 왔어요. 그럼 바꿔다. 바꿔 다른 물건, 정상적인 물건을 보내줘. 라고 요청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필요 없고 니랑 나랑의 계약 없던 일로 하자. 계약 해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정 이행의 청구라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법률적인 행위인데 이 대륙법계에서 많이 나타나는 상대방의 쉽게 말하면 특정 이행이라는 게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동을 어떠한 퍼포먼스를 강제시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여기 지금 요 한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죠.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특정 이행을 원칙으로 한다. 근데 영미법에서는 약간 이 특정 이행보다는 금전적 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해요. 쉽게 말하면 영미법은 손해배상 원칙, 대륙법은 특정 이행 원칙. 이렇게 설명하면 또 문제가 대륙법은 손해배상 안 한다고 생각하고 영미법은 특정 이행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 달라요. 법책에서 조금 다르고 재판에 따라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다르고 케이스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이제 대륙법계가 대체적으로 특정 이행을 추구를 하죠. 특정 이행이란 거는 거래 상대방에게 이러한 행동을 해라. 만약에 계약 불이행이 있었다면 그 계약 내용 이행해라.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해.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내가 이걸 요청을 안 해도 지가 알아서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내가 특정한 행동의 이행을 강제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안 해. 그러면 손해배상, 계약 해제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행동들. 그게 이제 비금전적 구제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 대륙법상의 특정 이행의 청구 범위는 뭐 다양합니다. 계약 내용대로의 약정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대체품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수량을 부족하게 물건을 줬다면, 야, 10개 부족해, 내놔. 이거 할 수 있고요. 뭔가 물건이 잘못돼서 곤쳐, 수리해줘. 이것도 요구할 수 있고요. 근데, 영미법에서는 이 특정 이행이 어떤 기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당초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는 한, 충분한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이 대체품도 못 사고, 뭐 이런, 뭐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이게 특정 이행을 하는, 쉽게 말하면, 영미법상에서는 특정 이행을 특정 이행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경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 강의 자료에 있는 말은 약간 좀 더 어려울 수 있겠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쵸? 이게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은 쉽게 와달라면 영미법은 기본적으로 뭔가 계약에 불완전이 있거나 계약 불이행이 있거나 그러면 손해배상이에요. 손해배상. 물어내. 이런 마인드예요. 근데 그거 아니면 이런 손해배상으로도 충분한 구제를 받을 수가 없고 뭐 대체품을 구할 수도 없고 네가 와서 이거 어떻게든 해결해야 돼. 이런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특정 이행을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 영미법상 특정 이행이. 자, 그래서 클레임의 어떤 범위라든지 클레임에 대한 어떤 정의부터 시작해서 클레임의 어떤 원인, 클레임의 종류, 뭐 클레임의 해결책, 구제 방법까지 살펴봤고요. 조금 끊었다가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